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이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표결을 보이콧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배신자를 의미하는 수박깨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한미 야외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합니다. 미국 비원비는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를 당한 뒤 숨진 피해자가 집 매각기 일이 잡히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절차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르면 5월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턴 남성이 범행 보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옷을 수시로 갈아입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채용박람회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 구직자가 몰렸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전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모른다고 한 점,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입니다. 물론 이 재판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이면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까지 큰 위험 속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9는 여러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시장 퇴직돼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하 직원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때마다 원고까지 준비해 입장을 밝힌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는 동안 눈을 감고 있는 등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 휴정이 끝난 후 법정으로 돌아오면서 입을 열고 검찰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검찰은 이 대표 주장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만배 씨와의 개인적 친분 정도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고,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처장과 교류도 없었다는 구체적인 사실 표명이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치적 파장도 크고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처장,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 해외여행도 함께 가고 골프도 쳤다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검찰이 관련해서 어떤 물증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이 대표 측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오늘 첫 재판에서 오간 공방은 서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정에선 이재명 대표 측은 준비한 29쪽 발표 자료를 통해 검찰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는지 여부는 경험과 횟수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모두 4,000명에 달하고 김문기 처장 같은 팀장만 600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주장처럼
하급 실무자인 김 처장을 이 대표가 기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9년부터 김 처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현안을 수차례 보고했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당시 김 씨가 가족과 통화한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과 연관성을 차단하고 부정적 여론을 막으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표의 재판 일정까지 챙겨야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걸 정치 탄압이라는 한마디로 방어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수사 일정, 정치 일정이 첩첩산중입니다. 이 대표가 한 언론사 간부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민주당은 오늘 하루 종일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함축하는 말이어서 더 심란했겠죠. 보도에 오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서둘러 회의실을 나섭니다. 재판부에서 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세요? 이번 주부터 공직선거법 재판에 격주로 나가야 하는 이 대표는 어제도 공식 일정 없이 재판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고 백현동 의혹이나 쌍방울 사건으로 또 기소되면 일상적인 당무도 처리하기 힘들어집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재판 출석 때마다 뉴스에 보도돼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원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옥중에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퇴할 의사도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통화한 기자는 안 한 이야기를 하겠냐며 발언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도 곧 기소가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법원 갈 일이 더 잦아질 듯합니다. 법원 출입하는 황민지 기자에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황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대표가 오늘은 법정 들어가면서 어떤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들어갔죠. 네,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할 때는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가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여론전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상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능력도 없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외부에 흘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이 대표 측이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조용한 출석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게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후 재판 들어가기 전에 김만배 씨를 잘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나만 기소하는 건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맞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만배 씨를 상갓집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 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아예 고발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건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친분이 없다고 말해 친분 정도를 표현한 것이어서 사실을 부정하는 이 대표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본 겁니다. 예, 친분 정도를 표현한 건 상당히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겠죠. 자, 그리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느냐 여부를 두고 또 허위사실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번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걸 내세워서 무죄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 당시 발언이 방송 토론 중에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나왔고 이 과정에서 표현이 일부러 왜곡한 게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과장될 수 있다고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충분히 정제되고 의도된 것인 만큼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욱 이 대표는 허위 발언으로 대법 판결까지 받아 이 허위 발언 문제를 본인이 이미 심각히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의도적으로 이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처벌이 더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뭐 지금 대장동 수사 기소도 이제 임박한 것 같고 대북 사업도 있는데 하지만 이 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실인데 이것만 입증되더라도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중대한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네, 두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이가 재판을 통해 입증되면 당장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유죄가 되고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시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민주당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옥중 공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재판은 최종적으로 언제 결론이 납니까?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대표가 받는 혐의가 여러 개인데 그중 이번 사건의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발언 사실은 지금 명확한 만큼 남은 쟁점은 발언의 의미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해석 정도입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올해 중 나올 가능성이 크고 3심까지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선거법이라는 건 사실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니까 민주당도 긴장을 하겠군요. 예,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오늘 당사 앞에서 수박깨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 수박이지라고 하는 말은 배신자를 뜻합니다. 겉은 파랗지만 속은 붉은 수박에 빗대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 충성 당원들의 의사를 내년 총선 공천에까지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군원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사 앞에서 당원 10여 명이 수박 풍선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만들 거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배신자를 내년 총선에서 응징하겠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수박을 왜 깨부시러 왔습니까? 내부 해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민주당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에는 공천이 두려운 비명계가 이탈표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말한 김어준 씨를 향해 내란죄를 순한 맛으로 물타기 하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 당 지도부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3일간 일일 평균 4,700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계는 14,000여 명이 넘었는데요. 오히려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정치혁신위는 총선 전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조항을 권고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또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도 지역위원장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죠, 사실은. 당 지도부는 공식 검토는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강성 당원이 공천을 좌우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발언권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정치적 지분권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당도 이재명 방탄의 공천권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은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서 민주당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
당 내분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예 표결에 불참해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지 김아림 기자가 국회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2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촉구 청원입니다. 사흘 만에 2만 6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169석의 민주당이 본회의에 모두 불참해 표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직전까지 갔던 위기감이 반영된 건데 당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도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되죠. 원천 차단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결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표결 불성립이 돼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표결이 무산된 전례는 없어 국회 사무처도 확실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투표 봉쇄는 역풍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은 막바지로 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불이 붙은 최고위원 선거전이 친윤 후보와 비윤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 간의 감정 섞인 집중 견제 발언도 쏟아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친윤과 비윤 간의 최고위원 쟁탈전도 막판으로 가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3명이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지금거리에서 함께한 대변인 역할을 한 저 김병민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단합된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이끌고 비윤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을 받는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입니다. 공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다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할 것입니다. 친윤이라고 주장했던 조수진 의원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친윤계로부터 멀윤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성 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 조 의원과 허 의원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허 의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이상 2건 이상의 파렴치 범죄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조 의원이 인턴 비서관을 일방해고해 노동위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점을 지적하면서 갑질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면직 서류 위조한 거 그게 기소가 되면 그때는 최고위원직에 당선되더라도 사퇴하실 겁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투표, 6일부터 이틀 동안 ARS 투표로 나눠 진행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야외에서 하는 실제 연합훈련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만약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그래서 적지 않았죠.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대규모 실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5년 만에 부활시키고 전사의 방패라는 새 이름도 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도 다시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가 12일 만에 한반도 상공에 진입해 우리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들과 삼각편대 비행을 합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살 때 사용된 무인기 MQ-9 리퍼도 한반도에 처음 전개됐습니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한미 지휘소 시뮬레이션 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앞둔 대북 경고성 비행입니다. 한미는 또 병력 1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 독수리 연습을 5년 만에 부활시켜 매년 2월에서 4월 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새 훈련명은 지휘소 훈련명인 자유의 방패를 본따 전사의 방패로 정해 실기동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명칭을 워리어 실드 FTX, 전사의 방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으로 명명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며 2019년 독수리 연습을 중단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가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부활시킨 겁니다.
그동안 별도로 실시했던 지휘소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비슷한 기간에 실시해 대북 작전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입니다. 5년 만에 실기동 훈련 부활에 맞춰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도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와 연합훈련에 참여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해서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것이고 그 결과로 미국이 참전한 사실에서 보면 역사 왜곡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외교부 홈페이지에 미국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실려 우리 정부가 공식 항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这是我们连第一次和美军正面交锋。 2021년 개봉한 중국 영화 장진호. 한국 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으로 그려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는데 중국 내에선 역대 흥행 기록 1위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국 정부의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패권 횡포와 그 피해라는 글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전쟁 등을 일으키거나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흔으로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 정서와도 반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중미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미국과의 항전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내적으로도 결속이 되고 외교부는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마스크 벗기 어색하다는 분들 주변에 적지 않은데요. 이르면 5월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격리 의무까지 모두 해제될 수 있는 건데 정부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408명으로 최근 9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명률과 중증화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발 확진 위험도 낮아지면서 방역 당국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7일 격리 의무의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4월 말 5월 초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정부도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전면 해제됩니다. 이제 신학기 개학 관련된 유행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다시 유행이 반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장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비워놨던 병상도 3,800여 개에서 1,000개로 줄입니다. 약 1,0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1확진자 4만 명 발생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규제 완화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 입주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건설사도 머리가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대로 오른 원자재 값에 또 화물연대 파업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입주자들에게는 지연에 따른 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인천의 한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의 시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시기를 3개월 미룬다고 통보했습니다.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지금. 짓고 있는 거 봐서는 내년 5월은 사실 택도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건설사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값이 오른 데다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공사가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작년에 물류 대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재 수급도 어려워가지고 좀 약간 불가피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입주 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 예정자들이 납부한 입주금에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1200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지급해야 할 지체보상금만 한 달에 4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늦춰진 현장은 900여 곳으로 이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는 현장도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에선 경제상황 변동이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준공이 늦어질 경우 지체보상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파업에 따른 피해액 추산이 쉽지 않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숨진 피해자가 이 집 매각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는 등의 절차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30대 A씨의 운구 행렬이 장례식장에서 나옵니다. 고인분을 향해서 묵념. 지난달 2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지난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매각기일이 잡히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나 임시 거주지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세대 중 600여 세대는 매각기일이 잡히지 않아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심정이 담겼습니다. 두 차례 영장 심사 끝에 구속된 건축왕 측은 기존 자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언제 보증금이 반환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을 떠난 A씨처럼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피해 입증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며 정부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경매가 들어갔다는 거는 임대인이 이미 그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게 사실상 그 과정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고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오늘 A씨 장례식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먼저 하고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턴 40대 남성이 범행 보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영화에서 본 범인들의 도피 수법을 흉내냈는데요. 옷을 수시로 갈아입고 또 숙소에서도 하루 이상 머물지 않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PC방입니다. 경찰관이 한 남성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지난달 14일 경남 거창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4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40살 김모 씨입니다. 경찰에 신분증을 건넨 김 씨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연기는 엄청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고 흡연실을 가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김 씨는 인터넷으로 경찰의 범인 추격을 다룬 영화를 흉내내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보름가량의 도주 기간 수시로 옷과 신발을 바꾸고 색깔이 다른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인상착의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하루 이상 같은 숙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주 경로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끄고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승차 발권한 기차 외에 다른 기차를 탑승을 해서 현금으로 발권하는 등 경찰의 추적에 혼선을 주는 방법으로. 경찰을 따돌렸다고 안심했던 김 씨는 경기도 오산에서 원룸을 1개월 계약했다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로또를 포함한 주요 복권의 차기 사업자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얼마 전 앞으로 5년 동안 복권 사업을 맡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탈락한 사업자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데 따른 보복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불사하고 있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로또 판매 등 복권 사업을 맡고 있는 동행복권입니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 내년부터 복권 사업을 맡을 새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는데 지난 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2순위로 밀렸지만 돌연 1순위로 올랐습니다.
당초 1순위였던 행복복권이 입찰자료의 과징금 내역을 누락하고 대표 경력 기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행복복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행복권의 내부 비리를 언론과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사람이 자신들의 컨소시엄에 있었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공정한 조달 입찰을 통해서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이렇게 사소한 기재 오류를 갖고 하지만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협상 대상자를 바꾼 건 조달청이고 입찰 서류의 허위 기재는 중대한 오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참여한 것처럼 기재를 했고 결국 행복복권 측은 법원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지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재부와 동행복권 관련자의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긴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 봄이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죠. 봄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상충객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남역 곳곳에는 산소유와 이 홍매화 등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려서 박건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산골마을 들녘이 연한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산수유 나무 10만여 그루에 노란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느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꽃망울 보세요. 마음이 밝아지고 화사해지고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들이객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핀 산수유꽃이 반갑기만 합니다. 이 시점에 왔을 때는 꽃이 아예 안 폈었는데요. 오늘 와보니까 몽우리가 많이 그래도 제법 올라왔어요. 골목 곳곳에 연분홍과 자줏빛 홍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홍매화 천여그루가 골목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남역 곳곳에서는 봄꽃들이 상충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순천 홍매화 축제를 시작으로 10일 광양매화, 11일에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분야이기도 하고 빠른 시길 내에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는 3월 중순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평년보다 이틀에서 9회 정도 더 일찍 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고 다음 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주요 기업들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채용 박람회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서 취업 준비생으로 북적였는데요. 이 채용 규모는 경기 침체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람회장이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기업들이 마련한 부스마다 취업 준비생들의 상담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채용 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몰린 겁니다. 요즘 경기 불황이어서 채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업 담당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고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채용도 본격화됐습니다.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한 삼성 계열사들이 이번 달 중순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학교를 순회하며 채용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실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1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는 곳은 2.9%로 지난해 25%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 근로 형태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노동 비용을 높여서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이며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에 집중할 필요는 있는 거죠.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도 높아지면서 신입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글자를 넘어서 음성으로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AI 휴먼과 5G로 제공되는 실시간 메타버스까지 다채로운 볼거리가 관람객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TV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나빠지는 화질. AI 상담사를 불러 물어보자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Hey, the game is all grainy. What's wrong with my TV? I checked and your internet connection is in order. The reason for the poor quality has to do with your subscription. Would you like me to upgrade you? 글자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 챗 GPT에서 더 나아가 음성으로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휴먼입니다. Voice is very important because interaction naturally by speaking is 60 times more easily and fast than typing. 메타버스 속 아바타는 현실 속 사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따라합니다. 5G의 빠른 속도로 동작 데이터를 전송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Our network can behave as a human nerve. Motion can be shared to the other things via our network. 어린이 환자가 VR로 수술실을 미리 둘러보며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서비스도 소개됐습니다. Sí, la que parece un platillo volante. Pues tiene una luz muy blanca y muy brillante que sirve para que veamos mejor durante la operación. 기술 혁신이 불러올 미래 세상을 보여준 MWC 2023. AI, VR, 5G 등 첨단 기술을 다양한 산업 현장에 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 현장입니다. 이 폐암의 전조 증상을 정확하게 찾아내기도 하고 또 간호사들이 환자와 나누는 얘기가 자동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모습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차정승 기자가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의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메모? 간호사가 말로 지시를 내리면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간호기록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트라넥사믹 8cc 파워, 노말셀라인 10cc 파워, 저장. 의학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환자별 주사제 투여량까지 자동 기록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시간에 바로 입력을 하게 되어서 저희 업무 감소에는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되는 거고. 50대 여성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를 분석한 AI가 폐 결절이 있는 부위를 형광색으로 표시해 보여줍니다. 조직 검사 결과 이 결절은 손톱만한 암덩어리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10,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AI를 활용했을 때 폐 결절을 찾아낸 확률은 0.59%로 활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높았습니다. 폐 결절은 결핵과 폐렴, 폐암을 알리는 주요 징후입니다. 결절들이 작아지면은 특히 엑스레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배 이상 높았으니까 굉장히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하고.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이 영상 판독 AI는 전국 보건소 10곳에 도입돼 정확한 진단을 돕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년 납세자의 날이 되면 정부가 모범 납세자에게 표창도 주고 세금 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합니다. 오늘이 57회 납세자의 날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건 53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내놓은 메시지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홍현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 서약을 상징하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자 화려한 불빛과 함께 스크린에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지난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 문제로 인식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또 한 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중단시켰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중과세 3종 세트의 하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회계 부정 논란을 낳고 있는 일부 노조를 겨냥해 세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송지효 씨를 포함한 모범 납세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전 세계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합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워싱턴에는 로비스트도 많죠. 최근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는데 삼성과 SK, 현대차 같은 국내 기업들의 대미 로비 자금도 크게 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돈 쓴 효과는 있었을까요?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미국 로비 자금으로 쓴 돈은 579만 달러, 우리 돈 76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56%가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도 지난해 로비 자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미국에선 정관계를 설득해 법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려는 로비가 합법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충격을 줄이려 로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That time, the United States manufactured nearly all of the world's most sophisticated chips. Today we manufacture none. 실제 우리 기업의 로비 자금은 미 반도체법이 발의된 지난해 3분기부터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로비 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보조금 조건에 수익금 공유, 첨단 시설 접근 등 독소 조항들이 붙었습니다. You know, there's no free lunch, and I think that's the poi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is if we're giving you billions of dollars, we're going to shape or we'll want to shape how you're using those funds.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 여파로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14% 이상 떨어지며 충격이 가시화됐습니다. 로비를 내면서 한국도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한 건데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발목이 잡혀버리니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국이 새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명시한 겁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위협이라고 적시했는데 이들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사이버 안보 전략 보고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With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we will protect all of these investments by increasing our collective security and systemic resilience. 특히 중국을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정찰 국가인 중국이 디지털 독재를 국경 밖으로도 확산하고 있다며 10년 사이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The Secretary's message to the force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make it clear that China remains our pacing challenge. 북한에 대해선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으로 핵 개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해커 조직의 소행에 인프라 시설이 중단되는 등 수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아온 바이든 정부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4개 나라 해커 조직에 대해 연방수사국, FBI를 사령탑으로 서버에 대한 선제 파괴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기술회사에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면서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 양상이 달라졌는데 이 와중에 네타냐후 총리 부인이 고급 미용실에 갔다가 시위대에 고립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든 시민들이 한 점포를 에워싸고 거세게 항의합니다. 흰색 커튼으로 내부를 가린 이곳 다름 아닌 미용실입니다.
안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날, 총리 부인이 고가의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겁니다. 4시간이 지나도록 시위대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기마경찰까지 동원해 구출 작전을 벌였고 네타냐후 총리는 부인을 위로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חופש ההפגנה איננו רישיון לדרדר את המדינה לאנרכיה, לתוהו ובוהו. כי מדינה ריבונית לא יכולה לסבול אנרכיה. 지난 1월부터 계속된 시위는 정부의 사법개혁안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개혁안의 대법원 결정을 의회 다수결로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The courts as well, not only because they want to save Bibi, they want something more than that. 경찰이 섬광 수류탄 등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하면서 어제 최소 11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소모되는 재료 중 하나가 비누죠. 이 비누로 조각상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비누 조각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작가 신미경 씨를 박소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는 소재 비누. 작가 신미경은 풍화되고 결국은 사라지는 비누의 물성을 서양 고전의 권위를 해체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2004년 비누로 만든 조각상을 영국 미술관 화장실에 비치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자 서양 미술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을 클래식으로 만드는 것에 일단 충돌이 오는 건데다가 동양 작가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서양의 고전을 만드니 이른바 화장실 프로젝트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작가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변형해 나갑니다. 대형 철제 틀에 녹인 비누를 부어 굳힌 라지 페인팅 시리즈부터 시간에 마모된 비누 조각을 본떠 다시 브론즈로 만든 작품들까지 변화는 두렵지만 작가로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리를 걷거나 인기 등등 그런 거에 영합하는 느낌은 아니어야 한다. 길이 없는 동네를 가서 거기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부단한 도전은 딱 그렇게 한마디로 부를 수 없게 하고 싶은 게 저희 또 다른 바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좀 더 지목하게 되는 상황? 작가로서 그의 존재 이유이자 원동력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일본 출국을 앞둔 WBC 대표팀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전력을 점검했습니다. 8강 진출을 위해서는 호주와의 경기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고영표와 김광현을 시험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나라에서 경기를 펼치기 위해 날아온 에드먼은 메이저리거다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송민혁 기자입니다. 처음 마운드에 오른 건 호주전 선발 등판이 유력한 고영표였습니다. 타자 13명을 상대로 안타를 하나도 내주지 않고 삼진을 4개나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고영표를 이을 김광현은 KBO 리그의 소속팀 SSG의 투수로 나와 대표팀 타자들을 상대했습니다. 8명을 상대해 안타 3개를 맞고 비자책으로 1실점한 뒤 곽빈과 교체됐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에드먼은 오늘 경기가 WBC의 공식 연습 경기가 아니어서 출전하지 못했지만 좌완 구창모, 우완 원태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타격 훈련으로 조율을 마쳤습니다. 처음엔 헛스윙을 하기도 했지만 타석을 거듭하자 연신 안타를 쳐내며 감각을 깨웠습니다. 수비 훈련 때도 키스톤 콤비의 찰떡 호흡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고요. 수비 포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요. 주전 3루수 최정이 컨디션 난조로 오늘 연습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4강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팀의 준비는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의 이름으로 그라운드의 전사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낸 대표팀은 내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고 2차례 공식 연습 경기 후 9일 호주와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살갑게 부축해 병원을 나섭니다.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끼니를 그러시지는 않는지 늘 전화를 걸어 챙깁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밥은? 먹으려고 먹고 있어. 그럼 잘 먹고 있다. 시인들은 딸이 낫다는 걸 진작에 알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청계천변 10전짜리 국밥집에 앞 못 보는 그린 아버지를 어린 딸이 모시고 왔습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퇴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1980년대 시인의 집에 아버지와 두 딸이 연탄 배달을 왔습니다. 아직 소녀티를 못 벗은 아이들이 얼굴에 검정을 묻히고서 연탄을 날라다 쌌습니다. 아빠, 이 집은 100장이지 금방이겠다 뭐. 니들은 2장씩 날러. 연탄 장수 아저씨가 4장씩 나르며 말했다. 시인은 세 부녀가 명랑하게 일하며 주고받는 말을 듣고서 나중에 딸을 낳으면 이 얘기를 해주리라 마음먹습니다. 예전에는 딸에게 또순이, 말자, 말순이, 막순이, 끝순이, 딸마기 같은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딸 낳고 서운해서 딸 좀 그만 낳게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죠. 남쪽에 가면 칠공주 식당이라는 오래된 맛집이 있는데 아들을 보려다 딸만 7 둔 집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죠. 1990년대 여자아이 100명에 남자아이가 116명쯤으로 정점을 찍었던 출생 성비가 104.7명으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셋째 아이 성비는 1993년 209.7명까지 치솟았다가 이듬해부터 태아 감별을 처벌하면서 꾸준히 낮아져 105.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만 하나여서 부러운 일입니다만 알콩달콩 딸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고 노후에도 딸이 훨씬 살갑게 보살핀다는 말들이 많죠.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 70%를 넘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여아 선호는 아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입양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국내 여자아이 입양이 남자아이의 2배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해외 입양은 오히려 남자아이가 열에 7명꼴로 많습니다. 구한 말에 아들 낳았다고 가슴 드러내 자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보면서 시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년, 다시 100년 후 조국엔 딸 낳은 여인도 가슴을 드러내놓고 남태평양처럼 화통방통하게 웃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100년씩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딸을 낳고 싶어서 둘째, 셋째 본다는 얘기가 전혀 생소하지 않은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니까요. 3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딸이 더 좋아였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고 계신가요? 3월의 첫 주말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4도, 일요일에는 15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여전히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